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혼다가 올해 출시한 두 번째 신차인 CR-V 하이브리드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춘천이고요. 가평에서 시작해서 춘천까지 왕복을 하는 코스, 그 중에서 편도로 주행을 하는 코스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그 코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속도로가 좀 위주로 잡혀 있는데, 그렇게 세팅을 한 거는 아마도 이제 북미 시장에서 조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조금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코스 비슷한 것들을 국내에서도 조금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이번 CR-V는 이제 6세대 모델이죠. 저희가 이제 몇 달 전에도 가솔린 모델 1.5 터보 엔진이 장착된 가솔린 모델도 시승을 했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이 컸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혼다가 이제 기술의 혼다인데, 그 차가 마음에 안 들면은 너는 평생 현대나 타라,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기술의 혼다가 이제 언제적까지의 혼다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다가 기술이 없는 브랜드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동안에 잘 해왔던 것들에서 얼마나 더 발전이 됐는가, 그렇게 봤을 때는 뚜렷하게 막 발전을 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들을 그 1.5 터보 가솔린 모델에서는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번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엔진의 구성도 좀 바뀌었고, 이제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 ECVT의 이제 구성까지도 조금씩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전동화 모델 측면에서는 얼마나 더 개선이 됐는가, 그 포인트를 좀 보는 게 이번 시승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솔린 모델과 좀 비슷한 그런 구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외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가 좀 꽤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이제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범퍼 하단 부분 쪽에 실제로 뭐 구멍이 뚫린 건 아니지만, 이제 은색 크롬 컬러 비슷한 걸로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와일드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줬고,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에러 같아요. 1.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겉에서 이제 배기구 팁이 보이지 않는 이제 히든 타입 범퍼 안쪽으로 완전히 다 숨겨놓는 그런 형태의 뒷모습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 2.0 하이브리드에서는 배기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로 취해놨습니다. 그마저도 운전석 뒤쪽에 있는 거는 페이크예요. 실제로 뚫려있지 않고 다 막혀 있는 그런 배기구 스타일의 디자인만 적용이 되어 있고, 조수석 뒤쪽에만 구멍 하나가 뚫려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뭔가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가 했을 때는 이 하이브리드, 출력도 물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세기는 하지만, 이제 뭐 전동화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은 조금 미스매치 아닐까 싶습니다. 둘 다 그냥 좀 히든 타입으로 숨겼다거나 뭐 그렇게 했다면은 일정한 그런 라인을 가져간다, 그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쪽은 숨겨놓고 한쪽은 겉으로 티나게 드러내놓고, 이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미국을 타겟으로 한 일본차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가솔린 모델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구성들, 약간 좀 벌집 같은 메쉬 타입, 이런 송풍구 커버들도 그대로 적용을 해줬고, 7인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그대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아마 여기가 7인치고 여기가 아마 9인치일 건데, 그렇게 요즘에 적용되는 차들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죠. 이제 오늘 기준으로 사실 GV80을 보고 왔어요. 물론 이제 혼다와 제네시스가 추구를 하는 게 같은가라고 했을 때 다르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비교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아무리 이런 옵션이나 선택 사양에 있어서 조금 둔감한 미국 시장이다 라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엔진만 가동을 하게 한다거나, 하이브리드로 같이 움직이거나, 이제 EV로 가동이 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주행 모드들. 근데 이 소리 너무 비디오 게임인가? 이런 것들 조금만 세련된 소리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해준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출시된 가격이 5,590만 원이고 가솔린 모델이 약 한 4,300만 원대에서 출시가 됐었죠. 이게 전작 대비 한 750만 원, 800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보게 되면은 미국 판매 가격, 하이브리드 투어링 같은 경우에 39,500달러. 환율 계산을 하면은 약 한 5,300, 5,400 정도 될 거예요. 그것들을 따져 본다면은 사실상 물류비 이런 거 다 빼고 어차피 39,500달러라는 거에도 이제 미국 법인에서 가져가는 마진은 들어가 있었을 테니까 그런 거 같이 빼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혼다 코리아가 사실 이거 팔아서 그렇게까지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마진을 가져가고 그렇게까지 비싸게 오른 값은 아니다. 혼다 코리아가 뭐 돈독이 좀 덜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차의 장점들을 원하시는 분들, 뭐 고장이 덜 난다거나 지나치게 튀지 않는다거나 이제 좀 굉장히 묻어난 그런 디자인과 성능들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혼다 CR-V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잠깐 나왔는데 요 레인워치 제발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우회전을 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없어요. 길이 이렇게 딱 좋은 그런 구성인데 요거는 화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능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왜 좌회전을 할 때는 안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것들 빼야 될 거는 좀 확실하게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안 빼준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라도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프로그램 코딩만 조금 하면 되는 거라서 요거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옆자리에 타고 왔었기 때문에 잠깐 주행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는 동안 이제 실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가격에 대한 얘기까지 드렸는데 지금 주행을 하면서는 확실히 가솔린 모델보다는 만족도는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나 그런 것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스피커와 마이크가 또 따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소음을 걸러주는 측면들에 있어서도 가솔린 모델보다는 훨씬 더 잘 걸러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에서도 상당히 정숙하다라고 느꼈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까지는 아니고 0.5단계 정도 더 위에 있다. 그래서 확실히 전동화 모델에 대한 그런 장점들을 이런 정숙성에서 더 가져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충격들을 받아내는 거는 가솔린보다 조금 더 하드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많이 하드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출력이 조금 더 센 편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맞춰서 서스펜션의 세팅도 조금 다르게 가져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보통 하이브리드 모델 혹은 이제 전기차 듀얼 모터 뭐 그렇게 들어가면은 모터하고 모터의 합산 출력이라든가 엔진과 모터의 합산 출력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총 합산 출력, 시스템 총 출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혼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한 140마력 정도를 발휘를 하고 엔진이 한 186마력 정도? 그 정도를 발휘를 한다. 그렇게 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합산 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신이나 뭐 구글에서 이제 외국 기사들 이런 것들도 찾아보게 되면은 총 출력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에서는 합산 총 출력이 204마력 정도 된다. 어디서는 뭐 한 215마력 정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까 잠깐 물어보니까 엔진이 메인이 되느냐 아니면 전기 모터가 메인이 되느냐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게 메인이느냐 어떤 게 서포트가 되는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계산식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회사들마다 다 추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 합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꽤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약간 좀 공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합산총 출력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는 구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는 엔진보다는 전기 모터가 조금 더 메인 그런 파워 트레인의 구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엔진이 모터를 더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요 ECVT의 구성이라든가 이제 전기 모터의 구성도 좀 많이 바뀌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전기 모터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터가 돌아가는 그런 구성들에서 발전용 모터가 있고 이제 구동용 모터가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 두 가지가 일체형. 보통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하나로 뭉쳐져서 돌아가는 김에 같이 돌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용 그리고 구동용 축이 따로 있는 그런 형태, 이런 형태로 들어간 게 최근에 좀 출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르노에서 선보였던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전기 모터에서 CVT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토크를 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엔진의 토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인데, 그거를 또 두 가지 축으로 좀 나눠놨습니다. 고 토크에서 고 회전에서 사용이 되는 축과 이제 저회전에서 사용되는 축,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줘서 전기 모터가 메인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제 주행하고 있는 속도 그리고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RPM에 따라서 이제 어떤 클러치와 매칭을 시켜서 서포트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좀 해놨다. 그래서 CVT 변속기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다단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이제 다단화된 이제 변속기하고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 전기 모터만 돌아갈 때, 그리고 전기 모터가 돌아가다가 이제 엔진이 서포트를 시작을 할 때, 이 차이에서는 이제 변속 충격이라든가 그런 갭 같은 것들이 거의 안 느껴져요. 근데 조금 과격하게 밟아서 엔진이 메인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그 타이밍에는 약간의 좀 충격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겠는데, 지금 이런 변화들, 이런 충격들을 보게 된다면은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하고 있을 때 엔진이 메인으로 돌아가고 이제 전기 모터가 서포트를 할 때도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제 전기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용량이 되게 작아요. 한 1.3kWh 정도 트렁크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배터리의 설계도 완전히 바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BMS도 완전히 새롭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솔린 모델과 트렁크의 공간이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만들었다고 해요. 사실 직전 세대 5세대 모델을 보게 되면은 트렁크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트렁크가 살짝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 공간 때문에 조금 올라오게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없애서 동일한 트렁크 공간, 트렁크 활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배터리의 총 용량은 조금 줄었지만 260V로 이제 배터리를 구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출력을 전달을 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강하게 출력을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이나 움직이는 그런 메커니즘이나 제가 직접 주행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종합을 해서 봤을 때는 1.5 터보는 굉장히 무던한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은 이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편안하고, 많이는 아니에요, 조금 더 편안하고, 그러면서 이 연비를 굉장히 크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디젤 게이트 이후로 연비에 대한 것들을 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연비가 이제 기준이 되면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받은 인증 연비가 한 14km/L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주행을 한 다른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6, 17 조금 때려 밟았다라고 하는데도 한 15.6, 15.7 뭐 그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연비가 얼마가 나올지 좀 궁금한데, 일단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연비보다는 훨씬 높게 연비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사륜 구동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전륜과 후륜의 이제 구동력의 분배가 보통은 전륜 60, 뒤쪽이 40이에요. 근데 조금 과격하게 주행을 하거나 주행 모드에 따라서는 5대5로 조절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좀 스포츠 모드로 두고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차의 안정성은 비가 꽤 오는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큰 불안함은 느끼지는 못할 것 같네요. 타이어가 약간 좀 연비 세팅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제외를 한다면은 조금 더 과격하게 몰아붙여도 크게 위험한 상황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가솔린 모델보다 한 1300만 원 정도 더 주고 가는 값은 충분히 하는 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모델, 특히 국산차 대신에 이걸 살 가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차를 좋아하시는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런 미국 스타일의 차 혹은 일본 스타일의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차를 좀 많이 좋아하신다거나 국산차를 선호를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가 진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차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차로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시승을 해 보시고 구매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 모델이 몇 가지가 좀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런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시승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레이 EV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